자, 가장 시험대에 많이 나왔던 출제 패턴이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의 표는 군인 복지 점수에 대한 계산 방법이다. 자, 중령으로 만기 전역한 썬티는 중령으로 23년 5개월 근무하였고 이런 데에 밑줄 그어주는 거예요. 이런 데. 아, 23년 5개월 근무했구나. 그리고 배우자가 몇 명이다? 1명이다. 자녀가 몇 명이다? 3명이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 아,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구나. 이때 복지 점수는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우리 한번 구해볼 텐데 이해 문제이기 때문에 분석하는 거 아닙니다. 보고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기본 복지 점수 몇 점 준대요? 만기 전역했기 때문에 500포인트 누구한테나 준다는 거죠? 만기 전역했다고 했기 때문에 500포인트. 아, 500 더하기. 그리고 근속 복지 점수가 몇 년이 됐다고요? 23년 5개월 근무했습니다. 23년 5개월이면 1년에 10포인트씩이기 때문에 230포인트인데 최고 몇 년까지만 20년까지만 인정한다. 그래서 여기에 몇 포인트가 되는 겁니까? 200포인트가 되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니시죠? 20년까지만 인정한다라는 거고 가족복지 점수 아까 썬티는 배우자 1명 있네요. 배우자 1명 몇 포인트? 100포인트 더하기 자녀 3명 있습니다. 자녀는 1인당 100포인트 있으니까 3명 있으니까 얼마? 300포인트 있습니다. 자, 부모님을 모여서 하셨대요. 부모는 50포인트씩이니까 부모 다 계시니까 100포인트. 총 얼마예요? 500포인트인데 최고 얼마까지만 인정할 수 있다? 300포인트까지만 인정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겠죠? 300포인트. 그래서 더하기 300포인트. 그러면 이해 문제이기 때문에 500 더하기 200 더하기 300 정답 몇 번이 된다? 1000포인트가 답이 된다. 아주 쉬운 문제죠? 이런 문제 유형이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고 앞으로도 예전에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문제 똑같이는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 비슷한 형태로 많이 출제가 분명히 될 겁니다. 반드시 기본적으로 문제를 읽으면 답이 보일 수 있는 내용들을 꼭 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 이해해 두시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유형이 바로 뭐라고요? 기본 이해 문제가 되겠다라는 거를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지도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육군과 해군과 공군이 다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도로 보기로 예시가 나오게 되죠. 보이시나요? A, B, C, D. 첫 번째 문제 유형을 한번 보죠. 위 지도의 A, B, C, D 중에서 당신이 서 있는 곳은 어디인가? 즉, 내 위치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팁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잡느냐는 것입니다. 이 원형의 문제에 있어서 이 건설을 기준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지도에서 이 건설 찾으셨나요? 3초 드립니다. 하나, 둘, 셋. 여기 있습니다. 이 건설을 통해서 H병원과 A빌딩을 찾게 되는데요. H병원은 여기 위치하고 A빌딩은 이곳에 위치합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문제입니다. 왜? 요구되어지는 건물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이 위치가 정답이 됩니다. 다른 건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이 Y상가에서 A빌딩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이 건설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어디에 있는가라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내가 위치하고 있는 이 가운데가 어디라고요? Y상가입니다. Y상가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A빌딩을 정면으로 한번 바라보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건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이 건설 찾아볼까요? 네, 이 건설은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Y상가에서 A빌딩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이 건설은 나의 우측편에 있습니다. 내가 Y상가에서 A빌딩을 정면으로 볼 때 오른쪽에 있다. 밥 먹는 손,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리을 아니면 디귿이 답이 되는 겁니다. 기역과 니은은 볼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뭐죠? 각도의 차이죠. 각도의 차이. 이 각도로 봤을 때 정답은 리을입니다. 즉 90도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답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음운의 또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비분절 음원, 자, 운소 개념을 한번 공부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소리의 길이라는 것, 국어에서 소리의 길이는 단어의 뜻을 분별하는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음운의 사전적 정의가
뜻을 구별해 주는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소리의 길과 짧음도, 길고 짧음도 뜻을 구별하는데 분명히 일조를 하기 때문에 비분절음은, 즉 소리의 길이도 뭐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음운의 요소로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소리의 길이도 음운으로서 기능을 합니다. 자, 발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여러분 장음 표시되어 있죠? 말, 길게 하시는 거예요. 말, 짧게는 뭐예요? 말, 길게, 말, 짧게, 말. 자,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게 말이에요. 말 좀 들어라. 근데 짧게 발음하는 말은 따가닥따가닥 타는 말, 또는 한 말, 두 말 할 때 단위명사로 쓰임되는 거. 눈, 자, 길게 발음하셔야 돼요. 하늘에서 내리는 거면 눈이에요. 펑펑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건 눈입니다. 눈 한자죠. 아우, 눈 아파 할 때는 짧게 발음하셔서 눈이에요. 아, 오늘 밤을 샜더니 눈이 따갑네. 눈이 따갑네가 아니라 눈이 따갑네. 세 번째, 밤. 자, 이거 뭡니까, 여러분? 밤율자죠. 먹는 밤, 까먹는 밤이죠. 밤송이. 이건 어떻게 발음하셔야 돼요? 길게 발음하십니다. 밤. 근데 우리가 밤을 꼴딱 세웠다 할 때는 짧게 밤이라고 발음합니다. 아, 이거 밤이 왜 이렇게 짧아? 할 때 밤, 짧게 발음하는 거. 낮과 밤의 밤이에요. 길게, 밤이 맛있네 할 때는 길게 발음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길게 짧게 발음하면서 뜻을 계속 구분했죠. 이렇게 뜻이 구분이 되는 것은 바로 음운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흥선대원군이 지식하게 된 배경은 바로 어린 아들 고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 앉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이 내가 섭정을 하겠소 라면서 권력을 잡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은요,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세도 가문들에 대한 불만, 그리고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 흥선대원군의 첫 번째 개혁의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왕권 강화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만 더 있다라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신하라고 부를 수도 있고, 조선시대에는 뭐 양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이전으로는 귀족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집단가요, 항상 권력 싸움을 합니다. 얘네들이 권력 싸움을 벌이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런 겁니다. 왕이 권력이 세면 국가의 규칙이나 질서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럼 얘네들은 당연히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데요. 왕의 힘이 약하면 얘네들은요, 절대 규칙을 안 지킵니다. 규칙을 안 지키고 무슨 짓을 할까요?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수많은 활동들을 하겠죠. 그 이익을 챙기는 활동들은 대부분 불법이거든요. 그 불법으로 이익을 챙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누구 것 뺏겠습니까? 힘센 애 것 뺏겠습니까? 힘 약한 사람 것 뺏겠습니까? 힘 약한 다수를 뺏기 시작하겠죠. 그 다수가 누구예요? 바로 백성이죠. 이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그래서 규칙이 무너진 사회에서는 살기가 어려워지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역시도 신하, 양반, 귀족 이런 애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이 시기의 이름, 세도 가문이라고 하는 애들이 권력을 농단하자 자연스럽게 백성도 힘들고 왕도 힘든 구조가 나타난 게 이 시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모든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려면 누구의 힘을 강화시키면 됩니까? 왕의 힘을 강화시키고 규칙을 강화하면 되겠죠.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정책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품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이 품사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선생님 처음부터 개념이 문법 쉽게 설명해준다 해주셔놓고 너무 막 추상적이고 막연한 개념부터 막 나열하시는 거 아닙니까? 문법 용어 막 너무 장렬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시는데 OT 때 말씀드렸죠. 요거까지만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고맙겠어요. 자, 품사. 8품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필요한 거, 여러분이 독해하실 때, 문법 공부하실 때 딱 필요한 것만 뽑아서 한 6개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나머지 2개는 모르셔도 돼요. 문법 선생님도 아니고 모르셔도 되고. 자, 먼저 명사, 형용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딱 요 6개 정도만 말씀드릴 거고,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거는 여기서 한 여기 정도? 나머지는
제가 방금 보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불러도 돼. 일단 알아만 둬. 나중에 예문 보여주면서 바로바로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명사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을 명사라고 해요. 우리 이걸 뭐라고 불러요? 칠판. 이걸 뭐라고 불러요? 분필. 뭐 저걸 뭐라고 부르지? 뭐 책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지? 카메라. 이런 것들. 그리고 내 이름 뭐지? 제넷.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의 이름을 명사라고 하죠. 딱 떨어지는 낱말 같은 거. 단어 같은 거.